돈입니다. 돈. 쩐의 전쟁이에요. 1678년 상평통보가 발행이 되기 시작해요. 출발은 매우 합법적이었죠. 화폐를 위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을 도둑들이 정부에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이 규모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심지어는 고위층에서도 위조 화폐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도주자라고 불렸던 위조 화폐 제조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문종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할 주제는 돈입니다. 돈.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위조 화폐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가짜 돈을 만들려고 하면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야 되잖아요. 동굴에서 바다 한가운데 배를 띄워놓고 가짜 돈을 만들었던 조선시대 위조 화폐범 도주자. 자, 지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폐가 위조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려시대 때부터 이런 화폐의 기준은 있었지만 조선시대 때부터 공식적으로 화폐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화폐라고 하는 어떤 교환 매개체보다는 쌀이나 포목, 쉽게 말하면 비단이나 무명 같은 실물을 더 선호했어요. 그런데 장거리 무역을 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거래한다거나 할 때 운반도 힘들었고 보관하기도 굉장히 힘들었죠.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 농업이라고 하는 생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고 병자호란으로 넘어가면서 더더욱 황폐화되기 시작하죠. 민간 생활은 물론이고 국가 재정에도 크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의 유통에 대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되지요. 1678년 숙종 때 상평통보가 발행이 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유통체계가 마련이 되는 거죠. 조선의 화폐, 가장 대표적인 화폐, 상평통보라고 했습니다. 상평통보. 납작하게 되어 있으면서 둥근 모양이죠. 중앙에 네모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세상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주위를 둥글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리고 상하 좌우로 상평통보라고 하는 글자가 생겼는데 평평하다, 일상상자죠. 변하지 않는 가치가 쭉 유지된다라고 하는 상시평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축약을 해서 따온 것이죠. 그리고 통하다, 가치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평통보는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지니는 어떤 화폐라는 의미였던 거지요. 돈을 주물 형태로 만드는 곳, 조폐공사에 해당하는 곳을 주저소라고 불렀습니다. 화폐 유통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시작했던 숙종대는 동전 주주의 규모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호조에서, 상평청에서, 정초청에서, 사복시, 심지어는 어영청, 훈련도감, 수어청 7개의 관청에서 일제히 동전을 주저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이제 만드는 방법은 거푸집으로 만듭니다. 모래를 채우고 나서 나뭇가지처럼 중심을 잡고 거기에다가 열매 나오고 나뭇잎처럼 매달리는 모양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화폐를 엽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 이 나뭇잎 모양 때문으로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쇳물을 이제 녹이는 그거를 도가니라고 하잖아요. 그 도가니에서 돌이라든지 주석이라든지 즉 상평통보를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재료를 녹입니다. 쇳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푸집 구멍으로 그 쇳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굳으면 거푸집을 해체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푸집이 아무리 정밀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약간 좀 거칠어요. 그거를 부드럽게 쭉 갈아서 상평통보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위조, 즉 가짜 돈이 이제 성행하기 시작을 하지요. 18세기 초를 지나면서 화폐의 통화량, 유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18세기 중반을 전후해서 화폐 경제가 완전히 시장에서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화폐 유통은 많아지겠죠. 동전을 제작하는데 정부의 힘으로만은 이제 부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동전의 제작을 민간으로 조금씩 이양하기 시작합니다. 전국 각지에 주전수를 만들고요. 상평통보를 이제 만드는 담당자의 임금을 직접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민간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폐 제작 기술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면서 국가의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만들어지는 데에 동원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민간에서 주조를 할 때 사적으로 재료를
조금씩 첨가하기도 하고 제조하다가 남는 재료를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구리를 대신하여 가격이 저렴했던 납이라든가 흑연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가 남아돌 경우 그거를 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거죠. 구리 제품들이 민간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무게로 돈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3배 이상의 이익을 낼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집에 있는 놋그릇들이 막 절도를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또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상평통부의 주조는요, 시장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의 시장 가치를 형성했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는 데에 사기 위조가 없을 수가 없겠죠. 화폐의 위조가 조직적이고 기업화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집단을 형성해서 은신처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화폐를 위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부에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해집니다. 19세기에 이제 한장석이라고 하는 분은 시중에 위조화폐가 너무 많이 풀려 있어. 이건 너무너무 심각해라고 지적하는 어떤 기록도 나올 정도예요. 화폐 위조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화폐 위조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조 화폐를 제작하는 업자들은 서울을 떠납니다.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섬으로 가서 위조 화폐를 만들기 시작하지요. 승정원 일기 1724년 기록인데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선갑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여기에서 위조 화폐가 제작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급습을 하죠. 그런데 이 단속 정보가 새 나갔던 거예요. 위조 화폐 제작업자들이 전부 도망칩니다. 급하게 도망을 치다 보니 그들이 만들었던 중요한 재료들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요. 근데 가지고 가지 못했던 것만 수거한 것이요. 구리가 3,000근, 납이 2,000근, 석탄이 200섬. 압수물만 보더라도 위조를 했던 그 양은 우리가 굉장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위조 화폐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옥이라고 하는 분의 문학작품에 등장하기 시작해요. 석굴도주사라고 하는 글이 하나 있는데요. 경상남도 진주 지역에서 토폭군이자 영탐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은 허남입니다. 그러니까 형사이자 정보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장에 갔더니 허남의 눈에 굉장히 사치스러운 소비를 하는 3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요. 이 구입하는 물건이 너무너무 어마해서 물건을 운반하는 짐꾼이 5명이나 있었어요. 사대부가 여성은 같지 않은데 과소비를 하고 짐꾼을 동원해서 이동해 따라가 봤어요. 그래서 도착한 곳이 고성 지방에 있는 큰 동굴이었어요. 그 안에 가봤더니 이제 쇠를 녹이는 시설만 10여 개. 가짜 상평 통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청났다는 겁니다. 고민했겠죠. 여기서 바로 잡을까? 그런데 마을, 가족까지 다 있었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망타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설득당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포졸들을 데리고 와서 급습했을 때는 이미 전부 다 도망을 가고 없어버렸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위조화폐의 일상성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고위층에서도 위조화폐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숙종 때 판서를 지낸 이경희의 손자 며느리가 주조를 하다가 발각이 돼요. 즉각 투옥이 되죠. 그리고 같이 위조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화폐를 제조했던 관리들조차도 위조에 참가하기도 하죠. 43만 양을 실제로 만들어요. 그리고 문서로는 25만 양만 주조했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나머지 18만 양은 취하는 겁니다. 정부는 위조화폐를 막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로 했던 것이요, 화폐 자체에 위조할 수 없는 표식들을 만들게 하는 거지요. 1690년, 숙종 16년입니다. 방위전의 뒷면에 보면 두 이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이 두 이자를 빼고 주전소를 표시하는 글자를 천자문에서 그 순서대로 새기한 것입니다. 호조라고 하는 부서 산하에 주전소가 약 20여 곳 정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천자문을 글자 순서대로 하나씩 배정하고 그거를 새겨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자만 딱 봐도 주전소가 어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전소별로 이 동전을 만드는 담당자, 장인들의 명부를 매우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이 기술자들도 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1752년에 중형전을 만들었어요.
있어요. 위조를 막기 위해서 공인된 상평 통보임을 확실하게 하는 표시들이 이제 새겨졌는데, 뒷면에 주조한 관청을 표시하는 천자문에 해당하는 글자 이외에 오행인, 금, 목, 수, 화, 토 글자 중에 하나를 새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 오행전은 특히 재미있게도 점쟁이들이 엽전을 확 던져가지고 펼쳐지는 모양에 따라서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둥근 모양이라든지 디귿자를 놓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동그란 모양, 이런 것들도 새겨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수들을 만들게 되면서 위조 화폐를 식별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폐 자체의 위조를 힘들게 하는 정책도 있는 반면, 위조 화폐 업자들이 잡혔을 때 이 형벌을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또 다른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변사 등록이라고 하는 문헌에는요, 남몰래 돈을 주조하였다가 적발된 자는 대적으로 규정을 해요. 화폐를 위조하다가 발각되면 직접 만든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공범을 도와준 사람은 유배에 그쳐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위조하다 체포된 자는 나는 도와주기만 했어요, 직접 하지 않았어요 라고 변명을 하여 죽음을 모면합니다 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95년이죠. 남구만이라고 하는 분은 화폐를 위조한 사람들이 공범까지도 강력하게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범까지도 전부 처벌해야 된다. 공범, 너도 그래 똑같이 주조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할 거야 라는 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나 이 범죄들을 막을 수는 거의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이득이 오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숙종은 상평 통보를 위조한 도주자를 교수형에 처하고 관여한 자들에게도 굉장히 큰 형벌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조 화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결국 사형을 처할 것을 명령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자기가 직접 위조를 하지 않고 노비를 통해서 위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순조는 동전의 주조를 직접 그럼 니들이 한번 맡아 라고 하는 기술을 아예 오픈해 버리기도 합니다. 물질에 대한 강한 욕망, 이거는 제도로 규제할 수 없고 형벌로도 규제할 수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민이 500년 전부터 끊임없이 내려왔던 겁니다. 화폐를 위조했던 이 사건들, 역사적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끊이지 않는 이 시대의 위조화폐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죠. 위조화폐가 돌아다닌다? 과연 우리 인류 사회에서 오늘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화폐라고 하는 개념은 앞으로 200년 후에 300년 후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양만 바뀔 따름이죠. 화폐 경제사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해결해야 되는 끊임없는 숙제를 제공해주는 사건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면 나름 좀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마치도록 할게요.